운이 좋은 거지. 한국이 뭘 제대로 해내겠어. 다른 나라 따라하기 바쁜 작은 나라 주제에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기 한국을 작은 모방국가 정도로 비난하던 영국 명문대 경제학 교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인이 보여준 단 하나의 영상에 그의 표정이 얼어붙고 말았는데요. 그런 한국인들의 모습에 그는 입을 다물고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리곤 충격 속에 한마디를 남기는데요. 그토록 무시하던 한국에서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진 걸까요? 지금 그 사연을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이먼 하트먼이라고 합니다. 영국 런던에 있는 임페리얼 대학교에서 경제학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올해 54살이고 강의가 없을 땐 보통 제 연구실에서 지내고 있었죠. 제 연구실은 늘 두꺼운 경제학 책과 논문들로 가득 쌓여 있었어요. 저는 항상 말끔하게 양복을 입고 흰머리는 깔끔하게 빗어 넘기고 있었죠. 동료들은 저를 항상 자신감 넘치는 사람으로 생각했어요. 경제학만 30년 넘게 연구했으니까요. 그런데 솔직히 고백할 게 하나 있어요. 저는 사실 한국을 거의 무시하고 있었어요. 그냥 관심 하나 안 갔던 거죠. 솔직히 한국은 그냥 운이 좋다고 생각했어요. 일본과 중국 사이에 끼어 있고 미국의 도움 덕에 성장한 작은 나라라고 생각하고 있었죠. 일본을 따라하는 나라 정도로만 알고 있었고요. 그래서 한국이 잘 나간다는 소식을 들어도 그저 운이겠거니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비 오던 오후였어요. 저는 쓴 커피를 마시며 연구실에서 노트북으로 전 세계 경제 지표를 보고 있었어요. 익숙한 숫자들이 화면 위에서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1960년 이후 미국 경제는 39배 정도 성장했어요. 영국은 26배 정도였죠. 그러다가 우연히 한국의 숫자를 발견하게 됐어요. 순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놀라서 커피를 쏟을 뻔했어요. 한국의 경제가 1960년 이후 무려 431배나 성장했다고 적혀 있었거든요. 처음엔 오류라고 생각했어요. 프린터가 급하게 돌아가며 데이터를 출력하고 있었죠. 종이를 급히 넘기며 다시 확인했어요. 하지만 거기에도 똑같이 431배라는 숫자가 적혀 있었어요. 정말 믿을 수 없었습니다.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했죠. 다른 자료들도 다시 찾아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모든 자료에서 같은 숫자가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얼굴이 빨개졌어요. 부끄러웠습니다. 내가 이걸 왜 몰랐을까?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한국은 단지 빠르게 성장한 나라가 아니라 전 세계 거의 모든 나라를 뛰어넘는 성장을 이루고 있었어요. 영국보다 훨씬 빠르게 말이죠. 저는 의자에 기대앉아 한숨을 쉬고 있었어요. 늘 자신 있게 강의하고 TV에서도 세계 경제에 대해 설명하던 제 모습이 떠올랐어요. 그런 제가 한국에 대해 완전히 잘못 알고 있었다니 정말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생각하며 머릿속이 복잡해지고 있었어요. 이제 방법은 하나뿐이었어요. 직접 한국에 가서 확인해 보는 거였죠. 망설이지 않고 바로 서울행 비행기 표를 예약하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한국에서 무엇을 발견하게 될지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내 생각대로 운이었는지 아니면 정말로 한국에 특별한 비결이 있었는지 말이에요. 그날 저녁 짐을 꾸리면서 긴장되면서도 궁금한 마음이 들었어요. 하얀 셔츠와 공책을 차곡차곡 가방에 넣고 있었습니다. 창밖엔 런던의 흐린 하늘이 제 불안한 마음을 비추고 있었어요. 정말 한국은 제가 알던 것과는 다른 무언가를 보여줄까요? 비행기 안에서도 쉽게 잠이 오지 않았어요. 계속 메모를 꺼내어 다시 보면서 한국의 놀라운 성장 숫자를 보고 있었어요. 이 정도 성장이라면 분명히 숨겨진 비밀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단지 운으로 이루어진 게 아닐 거라고요. 그런데 그게 과연 무엇일까요? 비행기가 서울에 착륙할 때는 햇살이 정말 눈부셨어요. 공항은 사람들로 붐비고 있었죠. 여기저기서 한국어가 빠르게 들려오고 화려한 디지털 광고판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정신이 없었어요. 가방을 손에 든 채 서 있으면서 순간 불안감이 들었어요. 제가 혹시 잘못 온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었죠. 정말 한국에 대한 제 생각이 완전히 잘못된 걸 인정할 준비가 되었을까요? 숨을 크게 한번 들이마시고 앞으로 한 걸음 내딛었어요. 이제 무엇을 보게 되든 한국에 대한 저의 생각은 물론이고 경제학에 대한 저의 믿음마저
크게 흔들릴 것 같은 예감이 들었어요. 앞으로 제가 만나게 될 한국은 어떤 모습일까요? 지금까지 무시했던 이 작은 나라에서 저는 무엇을 발견하게 됐을까요? 정말 궁금해지고 있었어요. 공항에서 나와 서울거리로 들어서는 순간 전혀 다른 세상에 온 것 같았어요. 모든 게 너무 빠르고 시끄러웠죠. 번화가 위로는 밝은 화면들이 광고를 반짝이며 내보내고 있었고 차들은 줄지어 완벽하게 질주하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마치 거대한 생명체의 일부처럼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그 자리에 멈춰서서 주변의 에너지에 압도당하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서울대학교로 향했어요. 존경받는 한국 경제학자 정지현 박사를 만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가 어떤 분일지 기대 반, 궁금한 반으로 대학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었죠. 그가 로비로 들어오는데 차분하고 자신감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두운 안경 너머로 날카롭지만 친절한 눈빛이 느껴졌어요. 그는 저를 자신의 사무실로 안내했어요. 서가마다 책들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고 커다란 창문으로 햇살이 책상 위로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자리에 앉자 그는 부드럽게 제가 왜 이곳에 왔는지 물어보았습니다. 부끄러움을 느끼며 저는 한국의 경제 성공에 대한 제 의심을 털어놓았어요. 그는 차분히 듣고 있었고 때때로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저를 방해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제 말에 서운해하실까 걱정했는데 오히려 그는 다정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일어나 제게 따라오라는 손짓을 했습니다. 우리는 캠퍼스를 걸어 오래된 건물로 향했어요. 그곳은 종이와 역사의 향기가 살짝 나고 있었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비디오 테이프들로 가득한 아카이브가 있었죠. 정 박사님은 하나를 골라 비디오 플레이어에 넣었습니다. 오래된 TV 화면이 깜빡이며 살아났어요. 화면에는 긴 줄을 서서 조용히 기다리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심지어 부모님 손을 잡은 어린아이들도 있었어요. 처음엔 무슨 일인지 혼란스러웠는데 곧 확실히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금반지, 목걸이, 팔찌 같은 금제품을 기꺼이 내놓고 있었어요. 정 박사님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그건 1997년 한국의 금융위기 때의 일이었습니다. 나라는 거대한 빚을 갚아야 했고 정부는 국민들에게 금을 기부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놀랍게도 사람들은 즉시 반응해 집에 있는 금을 기부했습니다. 저는 믿기지 않는 듯 사람들이 소중한 물건을 수집함에 조용히 넣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결연해 보였고 심지어 자랑스러워하는 것 같았어요. 젊은 엄마들은 결혼식 때 받았을 금 팔찌를 기부했고 연로한 부부는 평생 착용한 반지를 내놓았습니다. 심지어 어린 아이들도 작은 목걸이를 내놓으며 이 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숫자는 227톤이었습니다. 저는 그 숫자에 경악했습니다. 제 연구에서 이렇게 놀라운 단합을 본 적이 없었어요. 영국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제 손목의 금시계를 보며 사소한 것에 너무 많은 의미를 두고 있었던 자신을 이기적으로 느꼈습니다. 정 박사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운이나 우연이 아니었어요. 한국 사람들 안에 깊이 자리 잡은 무언가, 함께 살아남고자 하는 강력한 본능이었습니다. 그들의 힘은 경제 이론이나 외국의 도움이 아닌 단합, 희생, 공동의 책임에서 비롯되었다고 말씀하셨죠. 그날 밤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제 머리는 어지러울 정도로 복잡했습니다. 도시의 밝은 불빛이 높은 건물에 반사되어 여러 색으로 빛나고 있었지만 저는 거의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금을 기부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이게 과연 한국의 진짜 비밀일까요? 나라 경제의 힘이 그 사람들의 협력적 의지에 숨어 있는 걸까요? 호텔 창문 너머로 서울의 불빛이 반짝이는 거리를 바라보면서 제 경제학에 대한 생각과 성공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그저 운이 좋은 게 아니었어요. 저는 상상도 못한 방식으로 단합된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저는 더 많은 것을 이해하고 싶다는 강한 욕구를 느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 박사님은 저를 포항에 있는 포스코 철강 공장으로 데려가겠다고 하셨어요. 솔직히 말하면 별로 기대도 안 됐습니다. 공장이라고 하면 대체로 회색 먼지로 덮인 시끄러운 기계들이 가득한 곳이라는 이미지가 떠올랐거든요.
하지만 정 박사님이 특별한 무언가를 보여주고 싶어 하셔서 저는 동의했습니다. 우리는 이른 아침 서울을 떠나 열차에 올랐어요. 열차는 매끄럽고 빠르게 달렸습니다. 초록색 들판과 하늘을 찌를 듯이 솟은 산들이 빠르게 지나가며 곧 건물들은 시골 풍경으로 바뀌었어요. 풍경은 마치 영화처럼 스쳐 지나가고 있었고 저는 어제 본 사람들이 금을 기부하는 모습을 생각하며 그들 얼굴에 비친 단결의 느낌이 아직도 마음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약 2시간 후 열차 창문 너머로 공장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놀라서 입이 벌어졌습니다. 이곳은 제가 알고 있던 공장과 전혀 달랐어요. 더러운 연기와 녹슨 금속 대신 유리와 철로 만들어진 거대하고 반짝이는 건물들이 깨끗하고 현대적인 미래의 모습처럼 보였습니다. 멀리서 보기에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니 한 고참 엔지니어가 우리를 안내했습니다. 그는 자랑스럽게 걸으며 이 공장이 세계 다른 곳들보다 더 빠르고 나은 철강을 생산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가 말하는 동안 저는 모든 것이 얼마나 잘 조직되어 있는지 계속 눈치챘습니다. 근로자들은 빠르고 효율적으로 움직였고 거대한 기계들은 멈추지 않고 매끄럽게 동작하며 원재료를 반짝이는 철강판으로 변환했습니다. 이 인상적인 장소를 건설하는데 얼마나 걸렸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마치 그 질문을 기다렸다는 듯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일본은 10년이 걸릴 거라고 했지만 우리는 단 4년 만에 완성했습니다. 라고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놀라서 눈이 커졌습니다. 4년 만에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복잡하고 거대한 것을 어떻게 그렇게 빨리 건설할 수 있었을까요? 제 혼란을 보고 엔지니어가 따뜻하게 웃으며 저에게 전에 들어본 적 없는 말을 했습니다. 빨리빨리. 그것은 서두르다라는 뜻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인들은 기다릴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빨리 움직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속도는 그들의 일상, 국민성의 일부였습니다. 갑자기 모든 게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의 모든 것이 말이 되었습니다. 밖에서 근로자들은 바삐 움직였지만 결코 급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목적을 가지고 조심스럽지만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기계들은 고속으로 작동했고 정확하고 완벽했습니다. 모든 단계가 중요하고 아무것도 낭비되지 않는 신중하게 계획된 춤 같았습니다. 저는 노트에 빠르게 적어 내려가며 한 가지도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빨리빨리라는 개념이 저를 매료시켰습니다. 이전에는 서두르면 실수가 따른다고 항상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속도가 약점이 아니라 강점이었습니다. 그것은 한국이 따라잡고 그 다음 다른 나라들을 앞서 나가게 해주는 힘이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따라가거나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만의 놀라운 속도로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열차로 돌아오는 길에 공장이 산과 나무 뒤로 사라지는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배운 것에 대해 생각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경제를 구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자신들의 금을 희생하는 모습을 보았고 이제는 그들이 얼마나 빠르고 효과적으로 일하는지 예상보다 훨씬 빨리 놀라운 것을 만들어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는 좌석에 기대어 어두워지는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빨리빨리라는 단어가 조용히 제 마음속에서 반복되었습니다. 이렇게 강한 속도, 현명하게 서두르는 문화가 정말 한국의 비밀의 일부일까요? 그들이 예상보다 빠르게 성장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일까요? 창밖으로 작은 마을들이 황혼 속에서 부드럽게 빛나며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무시해온 중요한 무엇인가를 이해하게 되는 것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이 놀라운 나라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발견하고 싶다는 진심으로 설레는 마음을 느꼈습니다. 며칠 뒤 정 박사님이 제게 아주 다른 걸 보여주겠다고 하셨어요. 이번엔 공장이나 숫자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 말씀에 호기심이 생겨서 저는 바로 따라 나섰습니다. 이른 아침, 우리는 차를 타고 서울을 떠나고 있었어요. 창밖으로는 점점 도시의 모습이 사라지고 푸른 언덕과 나무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1시간쯤 지났을 때 넓은 훈련장이 나타났습니다. 멀리서 보기엔 그냥 운동장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가까이 가보니 예상과는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어요. 군복을 입은 사람들이 뛰고 있었고 큰 소리로 외치며 훈련을 하고 있었어요. 표정은 모두 진지했고
움직임엔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처음엔 전문 군인들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정 박사님이 말씀하셨어요. 예비군이에요. 대부분은 선생님, 택시기사, 회사원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그 얘기를 듣고 저는 놀라고 있었어요. 그들은 전혀 아마추어처럼 보이지 않았거든요. 줄을 맞춰 딱딱 움직이고 있었고 얼굴에는 결의가 가득했어요. 우리는 훈련장 가장자리에서 조용히 서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때 중년의 남성들이 흙바닥을 기어가며 훈련하고 있었어요. 젊은이들은 다친 동료를 옮기는 훈련을 하고 있었고 한쪽에선 무거운 군장을 맨 채 장애물을 넘고 있는 팀도 보였어요. 그 누구도 웃지 않았고 불평하는 사람도 없었어요. 군복은 오래돼 보였고 먼지가 묻어 있었지만 그들의 움직임은 예리하고 단단했어요. 저는 속으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기술과 경제에 집중하는 나라가 왜 일반 시민까지 이렇게 훈련을 할까? 그때 근처에서 한 퇴역 장교가 조용히 훈련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정 박사님이 저를 그분께 소개해 주셨어요. 그는 따뜻한 눈을 가진 분이었지만 목소리는 단단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여쭤봤어요. 이 훈련이 이렇게까지 진지한 이유가 뭔가요? 그분은 잠시 저를 바라보시더니 천천히 말씀하셨어요. 우린 늘 대비하고 있어야 하니까요. 한국 남자는 모두 군인이 됩니다. 싸우고 싶어서가 아니라 선택의 여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 말이 저에게 크게 와닿았어요. 저는 영국을 떠올리고 있었어요. 우리나라는 수십 년 동안 본토에서 위협을 받은 적이 거의 없었어요. 군복무는 점점 잊혀진 과거 이야기처럼 느껴지고 있었죠. 하지만 한국에서는 달랐어요. 전쟁이 오늘은 아닐지 몰라도 내일 갑자기 올 수도 있다는 현실이 계속 존재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차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저는 말없이 생각에 잠기고 있었어요. 런던에서 제 학생들이나 동료들이 군복을 입고 진흙 속을 기어다니는 모습을 상상해봤지만 솔직히 그 모습은 도저히 그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제 마음을 눈치채신 듯 정 박사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우린 역사에서 배웠어요. 우린 수없이 침략당했죠. 그 경험이 우리에게 말해줬어요. 다른 누군가가 우리를 지켜주길 기다리면 안 된다고요. 그날 밤 호텔로 돌아온 저는 좀처럼 잠이 오지 않았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불빛은 평화로워 보였지만 그 평화 뒤엔 보이지 않는 단단한 힘이 자리하고 있다는 걸 이제 알고 있었어요. 그 힘은 단지 경제에서 나오는 게 아니었어요. 그건 마음가짐이었어요. 언제든 대비하려는 자세, 자신의 나라를 지키겠다는 책임감이었어요. 그들은 안전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았고 스스로 준비하며 서로를 지켜내고 있었어요. 그날 저는 처음으로 한국을 단순한 성장하는 나라가 아니라 용기와 단결, 조용한 강인함으로 세워진 진짜 강한 나라로 보고 있었어요. 한국에 온 지 닷새째 되던 날이었어요. 정 박사님이 저를 역사박물관으로 데려가셨어요. 한국 경제를 진짜 이해하려면 먼저 이 나라의 과거를 알아야 해요. 그 말에 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는 말보다는 조용히 듣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걸 배우고 있었거든요. 박물관 안은 조용했고 차가운 공기와 은은한 조명이 퍼지고 있었어요. 우리는 천천히 전시관을 걸어가고 있었어요. 처음엔 익숙한 것들이 보였어요. 옛 지도, 오래된 무기, 도자기 같은 전통 유물들이 전시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방에 들어서자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었어요. 조명이 살짝 어두워졌고 벽에는 큰 사진들이 걸려 있었어요. 한 장 한 장마다 깊은 이야기를 담고 있었죠. 흙탕물 속에서 낡은 소총을 든 농민들의 사진이 있었고 손에 피켓을 들고 거리에서 외치고 있던 학생들의 모습도 있었어요. 그리고 이어진 흑백 사진들에는 전쟁으로 무너진 도시, 도망치고 있는 가족들, 줄을 서서 배급을 기다리는 아이들이 담겨 있었어요. 사진 속 사람들은 웃고 있지 않았어요. 그 대신 눈빛엔 단단한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정 박사님은 제 옆에서 조용히 서 계셨어요. 말은 거의 없었고 대신 사진들이 말하게 하고 있었어요. 저는 사진 하나하나를 지나며 가슴이 묵직해지고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세대를 넘어 이어진 기억이었어요. 아픔이었고 용기였어요. 한 번만이 아니라 몇 번이고 반복된 이야기들이었어요. 방 한쪽 구석에서는 짧은 영상이 상영되고 있었어요. 전쟁 직후
작은 집에서 옷을 꿰매고 있는 여성들 모습이 나왔어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삶을 다시 시작하고 있었어요. 부두에서 밤을 새워 일하는 남자들도 있었고, 희미한 가로등 밑에서 책을 펴고 공부하는 청소년들도 있었어요. 누구도 도움을 기다리고 있지 않았어요. 모두가 할 수 있는 일을 작게라도 해내고 있었어요. 저는 조용히 물어봤어요. 항상 이렇게 힘들었나요? 정 박사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세대마다 지켜야 할 게 있었어요. 자유, 생존, 그리고 자존심. 그래서 우린 시간을 허투루 쓰지 않아요. 모든 게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 말이 마음속 깊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저는 제 나라, 제 어린 시절을 떠올리고 있었어요. 물론 우리도 어려움은 있었지만 이들과는 다르게 전쟁이 바로 옆에서 벌어지진 않았어요. 가족들이 금을 내놓거나 평화로운 시기에 군사훈련을 받는 일도 없었죠. 출구 근처 벤치에 함께 앉았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전시장을 둘러보며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곳은 전쟁의 승리를 말하는 박물관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살아남은 이야기, 그리고 다시 일어선 사람들의 이야기였어요. 그날 밤, 저는 호텔방에서 노트를 펼쳤어요. 이번에는 숫자나 그래프 대신 용기, 희생, 희망 같은 단어를 쓰고 있었어요. 경제학 책에서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단어들이었지만 어쩌면 진짜 경제 이야기에는 꼭 필요한 단어들인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런던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전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머릿속은 한국에서 보고 들은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금반지를 내놓던 사람들, 믿기지 않을 만큼 빠르게 지어졌던 공장, 쉬는 시간마다 훈련을 받고 있던 시민들, 그리고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고 있었던 역사의 모습까지. 그 모든 장면이 저를 따라오고 있었어요. 이제는 예전처럼 생각할 수 없었어요. 제 시선은 완전히 달라지고 있었죠. 임페리얼 칼리지로 돌아온 저는 강의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한국은 운이 좋았을 뿐이라고 말하던 옛날 제 자신이 떠오르고 있었어요. 그때는 몰랐어요. 하지만 지금은 알게 되었어요. 그 나라의 성공은 운이 아니라 단결과 속도, 그리고 굳은 의지로 이루어진 결과였다는 걸요. 강의실에 서서 익숙한 교수들과 학생들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리고 있었지만 그건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어요. 그동안 제가 몰랐던 진실을 이제는 전해야 한다는 마음 때문이었어요. 처음에는 평소처럼 그래프와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하지만 곧 저는 숫자 뒤에 숨겨진 이야기들을 꺼내기 시작했어요. 1997년 시민들이 금을 자발적으로 내놓았던 날의 이야기. 227톤이라는 숫자가 단지 금의 양이 아니라 서로를 믿고 도왔던 마음이라는 사실. 빨리빨리 문화 덕분에 복잡한 프로젝트도 놀라운 속도로 완성되고 있었던 이야기. 평범한 시민들이 예비군 훈련장에서 진지하게 움직이며 마치 언제 전쟁이 시작될지 모른다는 듯 조용히 준비하고 있었던 모습. 그리고 마지막으로 역사 박물관에서 보았던 사진들과 물건들, 세대를 이어가며 살아남고 다시 일어서기 위해 싸워왔던 사람들의 흔적들을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저는 복잡한 말 대신 누구나 쉽게 들을 수 있도록 단순하고 또렷한 말로 설명하고 있었어요. 그건 통계가 아니라 지금도 숨쉬는 이야기라는 걸 알리고 싶었어요. 사람들이 함께 힘을 모아 만들어낸 강인함, 그리고 고난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던 용기를 전하고 있었어요. 그 순간 강의실 안에서는 고개를 끄덕이거나 깊이 생각하는 표정들이 하나둘 보이고 있었어요. 그들은 제가 깨달았던 진심을 듣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었어요. 강의가 끝난 뒤 한 젊은 학생이 조심스레 다가왔어요. 눈빛엔 궁금함과 희망이 담겨 있었어요. 그 학생은 조심스럽게 한국에 대해 물어봤고 저는 그때 배운 그대로 쉬운 말로 대답해주고 있었어요. 저는 말했어요. 진짜 강한 사람은 자기가 틀렸다는 걸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걸 통해 배워가는 거죠. 우리는 다 안다고 생각하지만 삶은 늘 우리에게 새로운 걸 보여줘요. 그날 저녁 저는 책상 앞에 앉아 정 박사님께 메일을 쓰고 있었어요. 긴 여행 동안 저를 이끌어주신 것에 대해 감사의 말을 전하고 있었어요. 제가 오랫동안 외면했던 세상을 이제는 두 눈으로 제대로 보게 해주셨다고요. 조금 뒤 박사님에게서 짧지만 깊은 답장이 도착했어요. 언제든 다시 오세요.
한국의 진짜 힘은 우리가 뭘 만들었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함께 만들었느냐에 있어요. 그 문장이 마음속에서 울리고 있었어요. 창밖으로는 조용한 런던의 거리가 보이고 있었고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예전의 교만함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조용한 존중과 새로운 호기심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한국은 제가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걸 가능하게 보여주고 있었어요. 이제 저는 그 교훈을 제 삶 속에서 오래도록 간직하게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사이먼 교수님처럼 우리도 종종 숫자만 보고 진짜를 놓칠 때가 있죠. 하지만 우리나라는 말해줍니다. 진짜 강한 나라는 기술력이나 자원보다 사람들의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요. 그 마음은 함께 버티는 힘, 먼저 손 내미는 용기,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자세였습니다. 오늘 사연을 들으시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따뜻한 마음과 사연자에 대한 응원을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연자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따뜻한 사연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빛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